자, 챕터 7 근기법상 사용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근기법상 근로자를 인정해 달라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구제 신청의 상대방 지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근기법상 사용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 임금 지급이나 이런 거 청구할 수가 없어요. 부당 정보, 부당 해고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용자를 잘 지정하는 것, 이게 굉장히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근기법상 사용자가 무엇이냐? 신청인의, 즉 신청인, 청구인의 상대방이 되는 것이에요. 소송 따지면 피고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근기법상 사용자가 아닐 경우에는요, 피고 적격 탈락으로 각하돼 버립니다. 따라서 소송법뿐만 아니라 이제 구제 신청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사용자 잘못 지정해 버리면은 소송은 물론이고 심판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실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분야로 이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쟁점도 꽤 있어요. 시험에 나올 만한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부분도 유의 깊게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특히나 사용자 개념 확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파견 근로자 관계하고 접목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되겠어요. 자, 보시겠습니다. 근기법상 사용자, 마찬가지로 의의나 개념 똑같은 것이고요. 사용자라 하는 것은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이런 사람을 이런 근기법상의 사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기법상 사용자 개념하고요,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하고 역시나 조금 달라요.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더 다르고 몇 개가 더 추가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요, 쉽게 얘기해서 실무상으로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얘기해요. 사업주는 그대로고요. 사업 경영 담당자를 이제 사경자를 합니다. 사업주, 사경자, 그 다음에 사업주를 위해서 행위하는 자, 이걸 사행자라고 합니다. 사행자. 그래서 사업주, 사경자, 사행자. 노조법상 사용자 가면은 항사리 대행자 이런 게 또 있어요. 하여튼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 노조법상 사용자 구별은요. 자, 노조법상 사용자 규정이 있는데요. 이것은 근기법상 규정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근기법상 사용자는 자, 동법 근기법의 준수 의무자로서 파악되는데요. 자, 노조법상의 사용자는 어떤 개념이냐? 즉, 노동조합의 상대방, 무슨 말이에요? 즉, 단체 교섭의 상대방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체 교섭, 단체 행동하는 것, 심지어는 최초에 단결하는 것, 방해하지 말라. 만약에 방해했을 경우에는 부당노동 행위가 되거든요. 이런 부당노동 행위 금지의 수규자라는 표현이 조금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요. 이러한 규정을 지켜야 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당노동 행위의 수규자로서의 지위를 가진 자를 말하는 것이고, 따라서 양자는 관점이 다르다. 근기법상 사용자 개념과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은 관점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근기법상 사용자는 동법의 준수 의무자,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은 노조의 상대방, 그 다음에 단체 교섭의 상대방, 그 다음에 부당노동행위 수규자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암기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기법상 사용자의 유형이 아까 세 가지 종류가 있었잖아요. 사업주, 그 다음에 사경자, 그 다음에 사행자,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사업주는 그 사업 경영 주체로서 주로 사장님 말하는 것이죠. 근로자를 사용해서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자와 함께 근로관계 성립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고요. 주로 이런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죠. 그래서 보통은 이 사업주가 이런 어떤 부당노동 행위나 부당해고나 아니면은 임금 지급에 대한 임금 지급 청구에 대한 상대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한편 이 사업주만 있는 게 아니라요, 이 사용자에는 사업 경영 담당자도 사용자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어요. 자, 즉 사업주 측근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사업주가 아니면서도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해서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대부분 임원급이 되겠죠.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의 대리 있죠, 대리.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죠. 사업 경영 담당자는 근로계약 당사자는 아니지만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한 포괄적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를 말하기 때문에 근기법상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의무를 이 사람도 부담한다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소송 제기할 때 이런 그 임원한테 제기해봤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업주니까요. 사업주에게 제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주를 위해서 행위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사업주나 사업경영 담당자가 아니면서도 사업주를 위해서 근로자의 고용, 해고, 승진, 조직, 인사관리 담당하는, 누굽니까? 인사관리 담당하는 부장님이나 과장님 이런 분들 되시겠죠. 또는 임금 근로시간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 결정과 노무관리 기획 또는 집행에 관해서 관여하는 자. 주로 이제 관리자급이에요. 관리자급을 말하는 것이고, 이들은 회사에 따라서는 대리 이상을 이렇게 사행자로 보기도 하고요. 어떤 데는 그 과장급 이상으로 보기도 하고, 사행자를 보기도 하고, 부장 이상을 보기도 하고, 임원급 이상을 보기도 하고, 이렇게 좀 다양합니다. 실무에서 다양합니다. 자, 이들은 사업주에게 지배종속 관계 하에서 노무 지정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로서의 지위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부장이라고 해서 또는 그 대리라고 해서 근로자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 지위가 중복되는 특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오늘 챕터 7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 개념의 확대,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약수령 또는 단문형으로도 미리 알고 암기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의의 보실게요. 근로자에 대해서 형식상 근로계약상의 사용자, 즉 고용주가 아닌 제3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책임을 짓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외부 기업을 실질적인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로 보고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사용자 개념 확대에 관한 문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체결한 주체와 이제 주체가 아닌 주체가 있는데요. 그런 주체에다가 직접적인 사용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이걸 묻는 것인데요. 그림으로 보면은 자, 이런 형태 보시죠. 이런 형태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자, B가 근로자 갑하고 B 회사가 근로자 갑하고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요, 이 근로자가 이 B는 너는 사실상 A에 종속된 회사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A를 상대로 해가지고 A가 당신이 나 근로자 갑의 사용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A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다투든가 근기법상의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요것이 이제 사용자 개념의 확대 문제가 되겠습니다. 즉 보시는 것처럼 확대되는 거예요. 원래 근로자는 B잖아요. B인데 B 근로자 갑은 B뿐만 아니라 더 넘어서 A를 상대로 해서도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이것을 가지고서 근로자 개념의 확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유형은요, 이런 법이 인정하고 있는 유형들이 몇 있어요. 이게 바로 파견법과 산재법입니다. 자, 파견법 제34조 등에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사업주로 인정한 경우, 그 다음에 자, 원래 파견사업주가 있고요, 사용사업주가 있는데, 이 파견사업주가 뭐냐면 원래 이 근로자하고 계약을 체결한, 방금 제가 보여드린 B회사 같은 경우에요. B회사 같은 경우에요. 이런 것이고, 이 B회사가 파견합니다. 어떤 우리 일손이 부족해요라고 해서 A회사에서 이제 근로자 파견을 요청하면, 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B회사가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근로자들을 A회사로 파견을 보냅니다. 이때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때 근로자 갑이 사용사업주인 A회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당신이 나의 사용자이니까
근기법상의 책임을 지라 이렇게 물을 수 있는지 그게 이제 문제되는데 그 경우에 책임을 인정하고 있어요. 파견법에서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자, 그다음 산재법에서도 원칙적으로 사업이 수차 도급에서 행해지는 경우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도록 도급이요. 이게 형태가요. A 형태에서 B로 그 도급을 줍니다. 도급을 맡겼고 B가 사람을 채용했어요. 갑을 채용했습니다. 갑을 채용했을 경우에 자 이런 경우에 A를 원수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는 경우 이건 뭡니까? 원래 하수급인, 원수급인, 하수급인이 있는데요. 원수급인 하수급인인데 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 갑이 원수급인인 A 회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근기법상 주장을 할 수 있는 것, 사용자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뭡니까? 이게 그 사용자 개념 확대 개념을 말하는 것이고요. 산재법에는 이런 경우에도 그 A 회사가 사업주로 보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자, 최근 판례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서 사업주와 파견 근로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 근로 관련해서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에 대한 보호 의무, 안전 배려 의무 부담한다는 점에서 묵시적인 의사 합치가 있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사업주의 보호 의무, 안전 배려 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파견 근로자는 사용사업주, 아까 방금 보여드린 그 그림에서 A예요. A와 직접 고용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러한 묵시적 약정에 근거해서 이 묵시적 약정 명문의 계약은 B 회사하고 체결했잖아요. 그런데 A 회사하고 묵시적 약정을 맺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묵시적 약정에 근거해서 사용사업주에 대해서 보호 의무, 안전 의무, 배려 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해서 손배 청구할 수 있다. 즉 원래는 자기 파견 사업주를 상대로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는데 이 산재 다쳤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 등등 기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 사용 사업주를 상대로 해가지고도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판례가 그렇게 인정했고요. 그 근거가 뭐였느냐? 직접적 우리 A 회사 사용 사업주사 입장에서는 이 근로자 갑은 우리 근로자가 아닌데요. 그런데 제가 왜 근기법상 책임 등을 져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주장할 때에 판례는 책임을 지라. 이유는 뭐냐? 묵시적 약정에 근거해가지고 이런 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이 법리, 요런 법리가 연이어서 나오는 게 바로 이 묵시적 근로계약 성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위에는 묵시적 약정에 표현했지만 이것이 뭡니까? 묵시적 근로계약이에요. 묵시적 약정 근로계약 아니에요.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묵시적 근로계약 법리라 하는 것은 외형상 근로계약 체결하지 않은 두 당사자, 즉 A하고 갑을 말하는 것이죠. 이 사이에 실질적 관계를 규명해서 직접적인 고용관계 성립을 인정하는 법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직접 고용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것을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 다음에 법인격 부인 이론. 자, 이거는요. 사실 일본에서 나온 일본에서 많이 논의되는 논의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논의만 되었지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상법 측에는 상세히 설명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법고시 볼 때 약수령 대비도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법인격 부인에 대해서. 근데 역시 실무는 다르더만요. 제가 이제 변호사 돼가지고 이 법인격 부인 될 만한 그런 사정, 주로 이제 회사가 책임 면피하기 위해서 다른 회사를 만들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그 책임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제 그 재산 같은 걸 빼돌릴 경우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요. 주로 이제 회사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죠. 회사가 그 재산을 모두 다른 회사로 미리 빼돌리는 경우, 이때 저희가 법인격 부인을 활용하려고 하고 그래서 빼돌린 그 회사, 돈이 있는 회사 거기에다가 책임을 물으려고 할 때 그때 사용되는 법리가 법인격 부인의 법리인데요. 이게 실무상으로는 거의 인정 안 됩니다. 인정한 예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무 이제 처음 변호사하면서 이런 배웠으니까 다른 애는 배웠으니까 이거 써먹으려고 저희가 이제 그 재판에 가서 그때 고등법원이었었거든요. 법인격 부인 논의 주장을 하니까 우리 부장님
하고 그 좌우 배석 우리 판사님들이 피식 웃으시더라고요. 공부한 것은 맞는 가상하나 실무에서는 인정 안 된다는 그 판례 실무를 아직은 초짜니까 모르는구나 뭐 이런 뉘앙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법인격 부인은 그냥 학설상 논의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예는 없습니다. 단언컨대 없습니다. 아직은요. 따라서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고 계셔야 되고요. 따라서 여러분 답안 구성할 때도 법인격 부인 논의를 뭐 가나 다 중에서 가에 뭐 그 먼저 검토한다든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법인격 부인 논의는 맨 마지막에 이런 논의도 있다 이 정도로 이제 검토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게 실무하고 맞추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법인격 부인 법리는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지는 법인에 있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정의 형평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서 법인으로서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특정 법률 관계에 대해서만 법인격을 부인, 이제 아까 A, B, C 같은 경우에 B를 회사라고 합시다. A도 회사라고 합시다. 이 B 회사이잖아요. 이 B 회사의 법인격을 완전 부인하고요. 법인격이 부인되니까 남아있는 거는 A하고 값밖에 안 남아있다. 이런 법리예요. 그 배후에 있는 거, 이 배후에 있는 실체가 바로 A 회사였죠. 이 배후에 있는 실체와 법인을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려는 것, 이 B법인, 아까 B 회사와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려는 법리,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모회사에 대해서 자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지위를 인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되겠죠.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실무상 활용이 안 돼요. 자, 판례가요. 리딩 케이스 중에 이제 사업주가 이제 뭐 책임지는 경우는 뭐 대부분 99%가 되는 것이고요. 특이하게도 사업 경영 담당자의 근로기준법상 책임, 여기는 형사 책임이었어요. 책임을 물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업경 이 사람이 사용자가 되어야만 근로기 임금 체불할 때 벌금 이제 벌금으로 처벌되거든요. 그 책임을 지는 사람을 이제 사용자가 책임을 지는 것인데 이때는 특이하게도 직접 사업주가 아니라 사업 경영 담당자에게 책임을 지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특이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리딩 케이스에 있습니다. 문제점. 사업경영 담당자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금 체불로 인해서 근기법 위반의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판례는요. 동국대 의료원장 사례가 있어요. 자, 동국대는요. 총장 명령을 받아서 동국대 의료원장이 임명되고요. 이 동국대는 그 의료원, 지금 사실은 이제 지금은 의료원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의료원, 이런 의료원은 지금 의료법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 놓은 공공의료기관만 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뭐 동국대 의료원, 삼성 의료원, 뭐 경희 의료원, 연세 의료원 이런 명칭들을 좀 써왔습니다. 이 옛날부터 써왔던 명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것이 과태료 부과사 항이 되면서 지금은 명칭들 다 바꿨어요. 지금 동국대 병원, 그다음에 삼성 병원, 연세 세브란스 병원 이렇게 병원으로 이제 명칭을 바꿨습니다. 아무튼 옛날에는 이제 동국대 의료원장이 있고 동국대 의료원이 서울에 있었죠. 그리고 동국대에서 또한 동국대 포항병원과 동국대 경주 한방병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이런 업무를 관장하고 인건비를 이제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동국대에서 지원했다는 것이죠. 자, 동국대 한방병원의 근로자는 한방병원장이 아닌 동국대 의료원장을 상대로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의료원장이에요. 이 근로자는 동국대 경주 한방병원하고 근로계약서 체결했거든요. 그런데 근기법 위반, 나 임금 체불했다라는 근기법 위반을 한방병원장이 아니라 의료원장을 상대로 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이제 타켓을 더 높이 잡은 거죠. 문제화해서 빨리 나에게 임금 달라 뭐 이런 것인데 이 고소했고 아마 혐의 인정돼서 검사 기소까지 했다는 거 보면은 그때까지 체불된 임금을 안 줬다는 거예요. 임금을 나중에 중간에 수사 도중에 그 임금 지급하면은 불기소 처분해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검사 기소까지 했고 이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다는 거는 끝까지 임금 안 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그 기소가 됐어요. 기소됐고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례는 동국대 의료원장,
자, 동국대 의료원장은요, 사실상 동국대가 총장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동국대가 임명한, 동국대 이제 뭐 재단법인이겠죠. 학교 재단이겠죠. 여기에서 임명한 사람인데, 따라서 이 사람은요, 그최 위에 있는, 맨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총장도 아니고, 그 다음 이사장도 아니고, 따라서 이런 사람은 사업개혁 담당자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의료원장은요. 자, 동국대학교 의료원장이 의료원 산하 그 경주 한방병원에 근로자된 임금체불로 기소된 사안에서 자 일단은 법원은요 동국대 의료원장을 사업교영 담당자로 봤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런 사업교영 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교영 일반에 관해서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한 자로서 관계법규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 이렇게 판시하면서 동국대학교 의료원장이 비록 사업교영 담당자이긴 하지만 근기법상의 사용자이기 때문에 형사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자, 검토. 동국대학교 의료원장은 동국대학교 총장의 명을 받아서 의료원 산하 각 병원 기관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고 소속 그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있는 사업 경영 담당자이다. 근기법의 같은 법 규정에서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않고 사업 경영 담당자 등으로도 확대했다. 따라서 이 법의 근기법에 따라 가지고 사업 경영 담당자로 인정하는 이상 사용자 즉 임금 체불 그의 이제 당사자가 되는 사용자에게 해당되는 것은 뭐 다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사용자에 해당되는 한 임금 체불로 인한 형사 책임은 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확대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것은 노동 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서 사업교영 담당자가 비록 근로계약 당사자는 아닐지라도 근기법상 사용자가 되어서 형사책임 면할 수 없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사례도급과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매우 중요하고요. 여기 문제점, 판례 태도, 그 다음에 검토 그냥 싹 다 외워버리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계속 쓰여집니다. 앞으로도 문제가 계속 되고요. 자, 문제점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공부하시면서 사내도급과 묵시적 계약 관계 이제 스터디 같은 거 하세요. 우리 이제 그 스터디 정기 모임 있잖아요. 스터디 모이셔서 이렇게 서로 이제 하시면서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내도급과 묵시적 근로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라고 하면 이제 한 분이 문제점에서 대해 얘기하고 그 다음 분이 판례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다음 분이 검토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 그 실력이 쌓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력 쌓아지다 보면서 뭐 애정이 싹틀 수도 있고 물론 동성 간에는 안 되고요. 이성 간에 애정이 싹틀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좋은 쪽으로 가면 더 좋죠. 다만 제가 그 첫날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은 직접적으로 드리지 않고 제가 이제 그 위에 이제 그 보여준 자료에서 연애 금지라 했어요. 우리 8개월 동안 연애 금지해야 된다. 연애하면 안 된다. 연애하면은 그 100% 기운 빠지고요. 신경 쓰잖아요. 신경 써 기운 빠지고 그 다음에 집중이 안 돼요. 그리고 자꾸 잡생각 들어옵니다. 그 달콤한 순간의 달콤함을 이기는 그 노력도 한번 기울여 보세요. 8개월 동안 그 순간적인 달콤함 그 못 참으면은 그 전문가가 되겠습니까? 전문가는 그런 약간 달콤함도 참고 특히 연애, 오락, 신변, 잡기, 술, 뭐 이런 것들 좀 참아보세요. 8개월 동안 참고 시험에 한번 응시해서 합격하면 비로소 껍데기를 벗고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거 다 하고 뭐 시험 본다 이거는 제 운전면허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무사 시험 제가 볼 때는 공인 노무사 시험이 경쟁률 그러니까 전문가다운 전문가로서 경쟁률이 가장 센 시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일 세고 굉장히 지금 이제 이제 아주 앞으로도 고평가될 그런 어떤 전문가라고 생각됩니다. 변시 합격률 50%예요. 그 공인노무사 10%도 안 됩니다. 합격률이. 뭐 어느 게 더 세다는 얘기예요. 공인노무사 훨씬 더 세다고 생각이 돼요. 아무튼 그같이 이런 잡기 같은 거 하지 않고 8개월 동안 공부에 집중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어떤 분은 선생님 저 연애하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연애하는 걸 끊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끊으면은요 그 더 큰 데미지가 오기 때문에 좀 이기적이지만 그 시험을 위해서 굳이 끊을 필요는 없어요. 끊지 마시고 계속 가시면 됩니다. 다 가시되
이미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시간 조율을 좀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하는 중에 그 상대방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가 예전만큼 안 만나 못 만나고 하니까 서운해하거나 자꾸 속상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이후에 평생 같이 살 수도 있는 사람인데 그 8개월 잠깐 못 참아가지고 뭐 떠나간다? 아니면 뭐 서운해한다? 그러면 떠나가면 하면 되는 것이에요. 왜냐면 물론 제가 쉽게 이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8개월을 못 참아서 떠나갈 사람이라고 한다면 평생 같이 못 삽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당연한 결론이기 때문에 너무 연애 같은 거 너무 그 이제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누차 말해도 연애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자, 문제점. 수급인이 원고용주에 고용되어서 도급인인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게 말이 되게 막 뭐 제3자만 나오고 막 복잡하잖아요. 원고용주 나오고. 이 문제점이요. 요게 대법원 판결 그 판결의 요지에 그대로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이거 이제 이대로 암기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런 문구 만드는 게 이제 그 부장판사님으로 승진하기 직전에 단수 판사님 뭐 판사로 한 10년 정도 계시다가 대법원 재판 연구관이라고 하는 굉장히 힘들지만 출세 코스인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셔서 이런 문구들을 만드시고 어떤 이제 대법원 판결의 어떤 요지들을 쓰시는 분들이세요. 이 대법관님들이 이런 판사님들이 그분 판사님들이 고민해가지고 만든 이 문구가 거의 그대로 이제 뭐 활용됩니다. 실무에서도. 따라서 요 그대로 암기하세요. 수급인인 원고용주에 고용돼서 이 원고용주가 아까 A, B, C 여기 그림 같은 데 보면은 A, B, C가 있고요. 이 B가 원고용주예요. B가 원고용주고 이게 수급인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하수급인. 뭐 수급인 그다음에 원고용주 여기는 도급인이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도급인 그다음에 B는 수급인 원고용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약에 이 도급인이 알고 보니까 또 제3자 우리 누구로부터 이제 도급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도급인은 원수급인이라고요. 이 B는 하수급인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C가 이 사람이 원도급인이에요. 도급인이 A에게 그 어떤 발주를 주면요. A는 이제 원수급인이 되는 것이고요. 자기가 할 일을 다시 B에게 또 발주 준다. 이런 경우는 하수급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에요. 자, 보시는 것처럼 원고용주에 고용되어서 도급인인 제3자, 이 제3자가 누구란 말이에요? A회사예요, A회사. 원고용주 B회사. 이 A회사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자, 제3자, 즉 A의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현대미포조선 사례이고요. 매우 중요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현대미포조선은 도급인이고요. 용인기업은 이제 선박 엔진 등 수리하는 조선사이기 때문에 배 만드는 곳이잖아요. 용인기업에서는 선박 엔진 등을 수리하는 것입니다. 자, 현대미포조선이 용인기업의 근로자 채용, 승진, 징계에 모두 관여했어요. 그리고 이 용인기업은 현대미포조선 그 조선소 안에 들어와서 안에서 이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내 하도급이 되는 것이에요. 사내 그 미포조선 그 회사 안에서 이제 여기서 선박 엔진 등 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근로자의 그 현대미포조선이 용인기업 근로자를 직접 지휘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요 현대미포조선이 상여금과 퇴직금을 지급했어요. 누구에게? 자기가 뽑지도 않은 근로자에게.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용인기업은 자기 스스로의 독자 장비가 없이요 현대미포조선이 제공하는 선박 엔진 수리 장비 이거 가지고 활용했단 말입니다. 이걸 볼 때 용인기업은 거의 껍데기 회사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용인기업 근로자인 원고, 이 갑입니다.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갑이
직접 현대미포조선 상대로 해서 종업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죠. 판례는요. 현대미포조선으로부터 도급받은 회사의 근로자들이 현대미포조선을 상대로 해서 근로자 지위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이렇게 좀 써주시면 좋다는 것이었어요. 무슨 사안에서 이런 거 써주시면 이 친구는 이 판례 잘 아는구나. 이걸 금방 채점자에게 그 인식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원고용주의 고용대에서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로 할 수 있으려면, 자, 원고용주는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이거 밑줄 치시고, 중요하다. 즉, 여기 뭐예요? 독자성이 없다. 즉, 용인기업이 독자성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제3자의 노무 대행기간에 불과하다. 그 존재가 형식적 면목적인 것, 이거 밑줄 칩니다. 형식적 면목적인 것을 지나지 않는다. 용인기업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실상 형식상으로는 직접 계약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 다음에 피고용인은 제3자 A 현대미포조선의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으며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알고 보니까 현대미포조선이었다는 것이에요.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근로제공을 직접 상대방이 현대미포조선이었잖아요. 왜냐 사내 하도급이었으니까 그 회사 내에서 그 어떤 요역을 제공했으니까 저 상대방도 현대미포조선이었던 것이죠. 이런 것은요 당의 피고용인과 그 근로자와 제3자 간에 무슨 관계?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 직접적 형식적 근로계약 관계는 없다 하더라도 판례가 묵시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해버린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판례가 묵시적 또는 뭐 이런 관행 인정하는 거 굉장히 꺼려합니다. 차고문서로 만들어진 직접적인 형식적 계약서를 일단 중시하는 것이지 이런 묵시적인 것은 굉장히 꺼려합니다. 이렇게 인정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보호 필요성 때문에 이렇게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아주 예외적인 판례가 되겠죠. 그래서 현대미포조선으로부터 도급받은 회사 용인기업이었잖아요. 이런 용인기업의 근로자들이 현대미포조선의 근로자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거 매우 중요하다. 자, 검토. 근로관계는 사용자와 근로자 두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 관계를 따져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묵시적 고용관계가 인정된다면 도급인인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수급인 회사의 회사의 근로자를 도급인인 제3자의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수급인 회사의 근로자 누굽니까? 용인기업의 근로자인 근로자 값을 도급인 누구였습니까? 여기 현대미포조선이었죠. 현대미포조선인 제3자의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렇게 검토 쓰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시험에서는 4번 사안의 경우 그렇게 쓰셔서 이 사안에서 보니까 진짜 독자성 뭐 이런 것도 없었다. 이 사안의 경우는요 여기 있는 이 사실관계를 쓰시는 거예요. 이런 걸 보니까 결론적으로 따라서 그 현대미포조선이 근로자 갑의 사용자가 맞다 이렇게 결론 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비교할 수 있는 사례가 요건 이제 KTX 승무원 사례예요. 최근 한국철도공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한 회사. 이게 이제 뭐였냐면 한국철도유통이라는 회사입니다. 한국철도유통. 이 회사의 근로자인 KTX 승무원들이 한국철도공사의 근로자임을 확인해달라고 해서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요 현대미포조선 사례와는 달리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는 부인했어요.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철도 유통의 존재가 형식적 면목적인 것을 지나지 아니하여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됐다 평가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걸 결론 내고 나머지 쭉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비판이 많습니다. 어떤 비판이냐? 요 내용들 현대미포조선하고 비교해보면 거의 유사한 형태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대미포조선 같은 제조업에서는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쉽게 인정하면서 왜 이런 서비스업, 이런 KTX 서비스업에서는 인색하느냐, 묵시적 근로계약 인정하는 데 있어서 인색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들을 하고 계시고요. 우리 박지순 선생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거의 맞출 수가 있거든요. 똑같이 이 경우도
그 한국철도공사에서 다 관여하거든요. 관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현대미포조선과는 다른 이제 어떤 그 모양 형태는 비슷하다. 형태는 거의 흡사한데 다른 결론을 낸다는 거. 이건 좀 부당하지 않느냐. 이런 KTX 여승무원도 구제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었느냐. 이것이 이제 선생님들의 견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KTX 여승무원들을 전국적으로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 판례를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